예. 최근에 여러분 아마 일어나고 있는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다양한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뭐 이렇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마 인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셨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은 아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해 오고 제가 살펴보고 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오늘도 아마 인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정확하게 그 주제는 아니지만 뭐 나중에 질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탈진실 시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탈진실이 같이 가고 있는 몇몇 현상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현상들이 혐오 현상, 적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서로를 적대한다라는 것들을 적대한다는 것들, 그리고 사회 내에서 어떤 평범한 집단들이 어떤 특정 집단들을 혐오한다는 것들, 그런 현상들이 다 함께 가는 것들이 탈진실 현상과 동시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탈진실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뭐 혐오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혐오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 감각의 문제고, 그리고 그 공통 감각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같이 주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공통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감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좀 여러분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제가 오늘 뭐 탈진실 시대와 민주주의 공통 감각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PPT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제가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팅창 그냥 열어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이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와 공통 감각입니다. 그런데 제 첫 번째 이야기가 탈진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탈진실의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우리가 아주 오래 뭐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대중화되고 일반화된 건 2016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 선거에 트위터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탈진실이 어떤 새로운 미디어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더더욱 큰 문제였던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뭐와 만나게 되느냐? 1990 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에서 계속 심화해 오던 정치적 적대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나마 인제 2000 년대 뭐 1990 년대 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이 두 당이 어느 정도의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게 1990 년대 말부터는 인제 이 미국 내에서의 공화당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 사이에 협력 체제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양당 정치가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치의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서 그때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용어가 뭐냐?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이제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같은 편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편이 중요하고 우리 편의 이익이 중요하고 우리 편의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뭘 해도 듣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인제 등장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거짓말이 어떤 양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18 일에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집회에서 이제 테러 공격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리고 어젯밤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스웨덴이에요.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스웨덴에서 어젯밤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연설이 있고 나자마자 스웨덴의 전 총리인 칼 빌트가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스웨덴? 테러 공격? 뭐라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도 공식적으로 미국 백악관에 연락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근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스웨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성명을 미국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스웨덴이 이제 발표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트럼프가 이제 선거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냐? 트럼프 포 트루스죠. 진실을 위한 트럼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나섰던 트럼프가 실제 임기 동안 합계했던 거짓말의 건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만 57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21건 정도의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디어를 엄청나게 이제 트위터를 많이 활용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가 하루에 21건의 거짓말을 이제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제 봐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이런 정치가 통한다라는 것들을 샘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의 그 통치 방식들, 그러니까 정치 방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까 팩트 체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팩트 체크 전문으로 하는 언론이 있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뉴스톱 같은 이제 미디어가 전문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만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김준일 기자라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가 이제 이 뉴스톱이라는 걸 만들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팩트 체크가 정치에서 난무하고 있는 거짓말, 소위 가짜 뉴스를 감소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만든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새로운 뭐 유튜브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1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떤 중요한 그 정보들이 KBS니 MBC니 뭐 중앙일보니 한겨레 신문이니 하는 소위 그런 우리가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 걸러져서 한번 게이트 키핑이 되어서 나왔다면 이제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전달되는 지금 뭐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지금은 이런 정보의 게이트 키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면 그 게이트 키핑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왜 문제인가는요, 이 네 가지 요소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에는 장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성도, 시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디지털 공간에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날로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하다가 언젠가는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는 정말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계속 싸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어떤 정보가 생산이 되려고 한다면 신문을 하나 찍어도 종이 신문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한 부, 두 부 더 찍는데 비용이 계속 들었는데 지금 디지털 공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죠.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고 이제 전달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전혀 안 들다 보니까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정보가 인공지능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자주 검색하는 종류의 정보만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정치 편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는 유의 정보만 유튜브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이제 알고리즘상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적인 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생존 경제, 주목 경제라 그래서 이게 이걸 갖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목 경제와 만나면 이 주목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클릭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뉴스들을 아주 갈등적이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클릭 수가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 가미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탈진실이라는 것들이 뭐 너무 일반화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이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런 현상, 소위 말해 이 네 번째 현상과 가장 많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인간이 생존 그 자체에 매달리고 불평등이 크게 존재하는 불우한 현실에 처할수록 타자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풀기 위해 저들을 증오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 퇴각하도록 유혹한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를 증오와 혐오의 정치로 환원하는 우익 포퓰리즘의 양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광석 선생님이 정치학자는 아니라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쓰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제 그 양상들, 소위 말해 디지털 기술들이 이런 탈진실과 만났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정치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탈진실 현상이 왜 위험할까라고 한다면요. 이런 탈진실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경쟁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짜 뉴스들을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소수자들이 없었으면 이런 소수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상당히 이제 지극히 위험한 현상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더 위험한 현상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정보의 공개성을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공개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할 거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는 뭐냐면요. 공개적인 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 나를 팩트 체크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유튜브, SNS 이런 장에서 그냥 만들어지고 퍼져나가서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개성이 만드는 정보의 정직성 자체를 위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현재 기이한 지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짜 뉴스들은 정보의 뭐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당대 가짜 뉴스가 팩트 체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팩트 체크가 가짜 뉴스보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의 가치가 사실에 있지 않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정보인가 아닌가. 우리 편에 맞는 정보인가 아닌가. 여기에 이제 정보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매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인가, 우리 측이 원하는 정보인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탈지실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면 더 큰 건 뭐냐면요.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미디어들, 큰 미디어들을 보고 저기가 가짜 뉴스의 발원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정보의 게이트키핑을 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가짜 뉴스의 발원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것들은 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백신 관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상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진실 시대와 관련해서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놓으신 이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게 해리 프랭크퍼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저쪽에 어디야 갑자기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불시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말로 개소리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소리가 너무나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나왔던 책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아마 도서관에 가서 서서 보시면 한 30분이면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짧은 책입니다. 정말 짧은 책인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자기가 거짓말 대신 불쉿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소리와 거짓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라도 있는 걸까? 제가 이때까지 가짜 뉴스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건 거짓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개소리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거짓말은 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은 진실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들어진 거짓말은 그게 진짜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연하고 있는 개소리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이 불시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진실에 대한 애착이 1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들킨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한테 들킨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 사람들은 이렇게 불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리이든 거짓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할까 봐 들킬까 봐 겁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겁내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얽매이는 거짓말쟁이들은 적어도 진실의 맥락을 따르는 척이라도 하는데 반해서 개소리쟁이들은 사실의 맥락을 무시하고 때로는 필요한 맥락을 자유자재로 위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시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창의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창의적인데 임기응변, 꾸며내기, 창의적 연기의 여지를 가지고 그냥 사태의 진상이 뭐 어떤지 실제로 어떤지는 아주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 불신의 목적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상관없이 자신의 속셈을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게 오히려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과 달리 아주 쉽사리 들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관하지 않아서 이런 불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미덕이 필요하다면 뻔뻔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창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나오는 대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들킨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상관하지 않는 뻔뻔함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거짓말의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불신을 이야기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탈진실 시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직 뭐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시만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거짓말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치는 과거로부터도 권력자들의 거짓말이 난무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신뢰하고 있는 뭐 통계 같은 거, 국가 통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조작해서 하던 이제 거짓말을 하던 그런 영역이 정치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인류는요, 이게 권력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감시하는 영역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언론이라는 것들한테 제4 권력이다 해서 맡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은 언론이 감시하게 하고, 최후방은 사실을 누가 관리하겠느냐? 대학이 관리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진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맡겨서 근본적으로 최전방에는 언론, 최후방에는 대학, 이렇게 해서 진실을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에 대항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민주정체가 권력의 투명성의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권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 세계가 사실의 기반 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지금 종합해보면 거짓말은 늘 있어 왔고 인류는 그 거짓말에 계속 맞서서 싸워왔는데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탈진실의 시대, 그러니까 거짓말에 맞서 싸워온 인류의 노력이 패배한 듯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닐, 불빛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뭐냐? 과거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요, 공적인 말들이 표면적으로라도 진실의 포장을 띠고 있길 원했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권력자들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이제 그것이 진실과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내 이익에만 부합한다면 기꺼이 내뱉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여기서 상당히 또 중요한 저는 감정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간을 올바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감정을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를 정직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타자의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공감하게 만드는 근원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끄러움이라는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좀 또 도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굳이 거짓말과 불빛을 구분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그나마 뭔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저 사람이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진실의 포장을 입길 원하고 있다면, 원하기를 입고 있길 원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조차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렇게 탈진실, 우리가 사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벗어난 이제 그 사실성이 배제된 이런 상황이 만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적대 정치를 강화시키고 서로를 적으로 삼아서 이제 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공통 감각이라는 걸 부재하게 만든다라고 있는데요. 그럼 공통 감각이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탈진실과 적대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탈진실은 어떤 걸 말하느냐? 사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이 속한 정치 글쎄요. 세력의 어, 의견만, 예, 예, 아이고, 자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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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반갑네요. 예, 예. 자신이 속한 아, 저 공간이 예,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의 의견만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성향을 저희들이 탈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경향들이 정치가 경쟁을 넘어서 적과 동지의 구분에 이르는 적대 정치와 만나게 되면 정치에서 사실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적대 정치가 생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희들이 적대 정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학자가 칼 슈미트라는 학자였고요. 이 사람은 사실은 나치의 그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인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적과 동지의 구분이 정치적인 것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적의 존재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적의 존재는 언제나 공적인 존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악할 필요도 없고, 미학적으로 추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해로울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우리 내부의 결속력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정도의 배제할 만한 대상이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치적인 게 누가 현실적으로 살아남느냐라는, 실존적으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느냐라는 문제라면, 현실에서 적은 우리가 대체로 다 어떻게 다루느냐? 악하고 추하고 해로운 존재로 다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대상까지 가느냐?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원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쉬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현실에서 우리가 적을 다루는 방식이 뭐냐? 적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탈진실의 경향과 아주 쉽게 만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 정치가 탈진실과 만나면 슈미트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적대 정치에는 기생적이고 희화된 정치가 만들어진다. 이게 정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탈진실의 경향과 어우러지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그 사례는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탈진실은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21세기 민주주의에 정말 극단적으로 해로운데요. 왜냐라고 하면 사실이야말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공통적인 걸 만드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입장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저희들이 공통적인 기반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공통적인 기반을 만드는
유일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뿐이다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야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사실조차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의미한 공적 토론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출발점인 사실 자체가 다르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탈진실 시대에 사실이 공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적 논의를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이게 뭐 누가 들어도 이걸 정말 날리면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왔었는데요. 어쨌든 뭐 바이든 날리면이 정확하게 뭘 보여줬느냐? 바이든이라고 듣는 사람의 숫자와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대통령 지지율과 그 당시의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편가르기로 이제 말조차도 다르게 들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탈진실이 만드는 적대주의 정치에서는요, 시민들이 집단 지성으로 서로 신뢰하고 뭐 연대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 공통 감각. 이걸 영어로는 그냥 커먼 센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식이라고 자꾸 부르고 있죠. 근데 이게 공통 감각이라는 건데요. 이 공통 감각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에 기반인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의 분열이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분열과 갈등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대선에 불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대가 미국 의회에 난입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미국의 내전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내에 내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 감각의 부재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 감각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어떤 완전히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온전히 비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제가 칸트니 뭐니 이렇게 뭐 너무 어렵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끝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야, 그냥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사태가 있었을 때, 야, 그건 야, 뭐 입장에 상관없이 그건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어때 입장에 관계없이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던 요소들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위 적대 시대, 이제 뭐 탈사실의 시대, 탈진실의 시대로 가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통 감각이 사라지면 무엇 하나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통 감각을 사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유된 감각이 그냥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집단의 정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지. 라고 그냥 딱 말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념 같은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는 게 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공통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제안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제안 중에 하나는 경청이라는 어떤 그걸 좀 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문장은 제가 쓴 문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철학자, 독일에 계신 철학자인 한병철 선생님이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 말들인데요. 제가 이제 따옴표를 친 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래에는 경청자라는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는 돈을 받고 타인의 말을 들어준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청자에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경청하는 능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사실 적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서로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적대 시대를 넘어서 탈사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하기가 바쁘고 나에게 그냥 맞는 정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만 필요한 정보만 찾아다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안 듣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남의 말을 안 듣는 사회는 나르시스들의 사회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나르시스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물에 빠져 죽은 친구죠. 그런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 그런데 이 나르시스를 사랑했던 요정의 이름이 에코입니다. 이 에코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메아리죠. 그리고 전설 속에서도 메아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르시스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함으로써 이 에코가 메아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스트들의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정 에코의 애정이 담긴 음성에 실로 타자의 음성이라고 해야 할 이 음성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 그 사랑의 음성에도 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한병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경청을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청만큼 능동적인 행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경청만큼 능동적인 행동이 없느냐라고 하면 경청이야말로 남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출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기 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로 초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경청이 타자로 하여금 비로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타자가 말을 하기 전부터도 이미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청은 타자를 말하기로 초대하고 그 타자가 그의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준다. 그리고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 되어서 그러면서 경청은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소설 모모 읽어보시면 모모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모모가 들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하고 와서 자기가 말하고 들어주는 모모로부터 치유를 받고 가는 것들을 소설 모모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치유로서의 경청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경청하는 순간, 듣는 순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더 나쁜 건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경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내가 어떤 뭐 의견을 표시했다라는 건 뭐냐? 이미 하나의 판단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진정한 경청자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끝까지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끝까지 듣는 일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청자는 인내라는 또 하나의 미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 자신을 타자에게 맡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의 공동체를 우리가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공동체를 자기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근함과 경청이 없으면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공동체는 뭐냐? 경청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동체, 적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동체, 탈진실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경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경청이 타자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간의 혁명인데 우리는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 그 시간을 타자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타자를 위해서 쓰는 행위가 뭐냐? 시간을 쓰는 행위가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고립화하고 개별화하는 자기 시간과는 반대로 타자의 시간이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청이라는 것들이
정말 가능한 모델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독일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운동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쪽에서 사례를 끌어왔는데요. 저는 마을 운동, 주민자치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청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작업들, 무엇이 필요한가를 들으러 가는 작업들, 그리고 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 짓기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민자체가 경청의 공동체다라고 가끔씩 항상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의 사례인데, 독일 민주시민 교육의 사례를 이제 연구하셨던 저희들 철학자 장은주 선생님이 이제 해놓은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독일이 나치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방공화국을 세우자마자 나치 세력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집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뭘 했느냐? 연방정치교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도 이제 독일은 연방도 아니고 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 정치교육원을 만들고 시민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 속에 60년대 말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우에 이제 독일 내부에서도 좌우의 갈등이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갈등했느냐라고 하면 60년대에 소위 학생 운동을 거치면서 좌파들은 이 정치 교육을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했고, 우파들은 당시에 소독 체제를 옹호하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소독과 동독이 갈라져 있었으니까 소독 체제를 옹호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렇게 민주주의 수호, 해방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우파들이 니네들 의식화 교육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좌파들은 또 우파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은 서독 체제가 더 훌륭하다고만 말하는 우미나 교육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날선 이제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던 우리한테도 볼 수 있었던 이념 전쟁 같은 것들을 치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바덴 비르텐베르크라는 주의 주 정치교육위원장이 그 당시에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 세 개를 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강압 금지, 교화 금지. 소위 말해서 교사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말해주는 것. 이것 자체를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요. 논쟁성에 대한 요청이었는데, 학문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 사회에서 논쟁하고 있는 걸 실제로 정치 교육 현장으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논쟁하게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토론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자기가 주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내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이념에 입각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념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적 관점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치 교육을 진짜 교육화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지금 현재 민주정치 교육은 내용 교육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도 어떤 이념에 경도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경청이라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자세, 태도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논쟁을 피하지 말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논쟁을 가져오면 우리가 아주 논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뭐가 옳은지 말해주지 말아야 되고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판단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정치 교육,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의 논쟁이 교실에서도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이제 오늘날의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인용 교육과도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이 교사로서의 지도를 받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가지는 그 태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영청이라는 것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뭐 이제 나머지 분들이 또 물으시는데요. 공통 감각을 만들 때 이제 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물어보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뭐 정말 이 원칙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 세계에서 논쟁은요. 언제나 공통된 사실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다르면 논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논쟁을 사실에 기반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 여론을 사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론은 의견이죠. 여론은 의견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사실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사실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론이야말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지을 때 가장 쓰기 좋은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론과 사실을 혼동하시면 안 될 거다라는 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또 여기서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 탈진실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싶다고 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어서 보도하는 뉴스들 같은 건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모론은 뭐 멀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음모론의 특징은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확고한 견고한 데이터들이 없어서요. 항상 견고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받아쓰기 보도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을 수집하실 때 멀리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론 같은 걸 참조한다면 분명히 참조점은 요 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참조점은 다수의 여론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다수의 여론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수 의견이라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했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 45분, 50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딱 50분 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50분 정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뭐 이렇게 주신 것들이 탈사실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와 결합할 때 사실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들이 뭐 탈사실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양한 세상에 산다라는 뜻이고요. 입장이 다양한 세상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입장과 의견이 다양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기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사실 보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알고 그 사실을 사실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초석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상이 혐오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치가 적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혐오 현상에 젖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준석 같은 친구들의 등장이 상당히 위험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혐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위험했던 현상이었는데
이게 뭐 그 뜻밖의 너무 엉뚱한 방식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리가 돼서 저도 사실은 조금 당황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혐오 현상과 맞물리게 되는데 이 혐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수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효과가 뭐냐면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혐오 사회에서는 혐오 사회의 대부분의 혐오는 그냥 타자의 혐오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혐오라는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 자기 혐오는 어떤 인간도 그 마음속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담아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움들이 결국은 타자들을 향해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 타자들을 터져 나올 때 그 타자가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묻지마 범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혐오 현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혐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왜 나오느냐? 사회적 고립 현상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호소할 사람이 없는 거죠. 호소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호소할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은 적대의 상황이 깊어지거나 사회적 고립이 상황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상당하게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서로 고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바로 세워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 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현상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고립 현상에서 그 사회적 고립을 풀고 메꾸고 사회적 관계에 있기에 있어서의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 공동체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은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듣다가 궁금하신 것들, 뭐 또 필요하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